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고려 사회의 동요와 무신 정권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단원 살펴보기 전에 고려가 주변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고려 초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 다음 이번 시간의 중요 주제와도 연관이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게. 고려는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해가 멸망을 했었잖아. 발해가 어떻게 멸망을 했었냐면은 북쪽에서 이제 거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무너지게 됐었거든. 그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다음에는 이제 고려랑 이제 고려랑 맞붙게 되는데, 고려는 이제 거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펼쳤어. 거란에서 낙타 40마리를 고려에 선물로 보냈을 때, 고려의 태조 왕건은 낙타 40마리를 모두 굶겨 죽이는 이제 사건이 이제 있었지. 그리고 거란이 보낸 사신은 귀양을 보내버리고, 외교 사절을 건드렸다는 거는 두 나라 사이에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데, 뭐 거란에 대한 정책은 여러분들 훈요 10조에도 이제 잘 나와있지. 여기 보면 거란 짐승과 같은 나라니까 이 나라의 뭐 문화와 제도 같은 걸 본받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 고려는 초기에 이제 거란에 대해서 그런 적대 정책을 펼쳤었는데, 그러다가 거란이 이번에 진짜 이제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략을 하게 된 거야. 당시 성종 때였어,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인물 중에 임금 중에 태조, 광종, 성종이 있었지. 이 성종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고려에 사신으로 갔었던 사람이, 고려에서 거란을 사신으로 보냈던 사람이 서희라고 하는 인물이야. 이 서희는 거란과 이제 담판을 하는 과정에서 거란이 이제 고려를 실제로 칠 만한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었겠지. 서희가 혼자서 간파를 했다기보다는 거란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란은 중국과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송나라가 있었거든. 근데 고려와도 동시에 전쟁을 벌이기에는, 두 나라를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거란도 이제 벅찰 거 아니야. 그래서 고려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요구를 했었지. 거란과 이제 외교 관계를 맺으라. 쉽게 말하면은 고려는 이제 거란을 섬겨라라고 했었는데, 서희 쪽에서 이제 이런 요구를 했었어. 서희가 혼자서 이제 뭐 서희의 활약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돼 있는데, 근데 서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지. 고려가 이제 거란을 이제 섬기려면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란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고려 사신이. 근데 거란과 고려 사이에 그 여진족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거든. 특히 이제 압록강, 여기가 압록강이잖아. 압록강 동쪽의 지역에는, 이 강동 지역에는 여진족이 자리 잡고 있었어. 그 여진족이 있어가지고 고려가 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그 압록강 동쪽에 그 여진족이 산 땅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거란과도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데? 라고 이제 서희가 제안하니까 거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준 거지. 자, 그러면은 그 영토를 너희가 이제 여진족 몰아내고 차지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랑 외교 관계를 맺으러 오너라. 라고 해서 서희가 이제 거란의 침략군을 이제 돌려보내고, 그리고 고려에서는 거란에 이제 거란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강동 육주를 이제 공격해서 이제 여기를 차지한 거야. 강동 육주 확보라고 나왔지. 빈 땅을 차지한 거야. 여기 여진족이 이제 살고 있었었지. 여진은 옛날에 여러분들 그 고구려와 발해의 소수민족이었었던 그 말가를 뜻한데, 이때 이제 여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고. 그걸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어. 강동 육주를 확보했는데 여기에서 귀주라고 하는 이제 지명을 여러분들 좀 약간 잘 기억을 해보면 좋겠다. 근데 이 거란하고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점점 악화돼. 거란에서 야, 그 너희는 고려한테 이제 너희는 우리를 섬기겠다고 해놓고 왜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섬기지 않지? 이런 걸 이제 따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가 이제 결안에서 이제 선제 공격을 고려에 이제 가해가지고 대규모 침략이 일어났어요. 그 과정에서 고려의 왕이었었던 이제 누구였었냐? 그 다음에 현종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었거든. 현종은 앞서 우리가 뭘 한 왕으로 들어봤었지? 32쪽에 보면은 지방 제도 중에서도 뭐 오도와 양계를 이제 설치한 왕 현종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종 때 이제 거란의 대규모 침략군이 본격적으로 고려를 털러온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임금이었던 현종은 개경에서 저기 밑에 있는 나주까지 이제 피신을 가기도 했었어요. 뭐 그런 고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 아무튼 거란의 침략을 이제 가까스로 막아내는데 성공하고 거란군은 이제 그 물러났었거든. 나중에 거란이 한 번 더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거란의 이제 3차 침입이라고 하는 거야. 1차 침입 때는 이제 서희가 이제 물리쳤었는데 서희가 이제 돌려보냈었는데 2차 침입은 고려가 군사적으로 이제 맞서 싸웠었고 3차 침입은 어떤 이제 상황이 일어났으냐. 예. 근데 3차 침입 때 고려가 이제 굉장히 잘 막아냈었어. 특히 이제 그 보면은 강동 육주, 강동에 설치한 그 서희의 단판 이후에 얻은 6개의 이제 지역 있지. 이 강동 육주 중에서 귀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고려군과 거란군이 맞붙게 되는데 귀주대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첩하고 조금 약간 달라. 대첩은 뭐 우리가 막 작은 수로 막 이제 큰 적을 이제 맞아 싸우는 그런 걸 생각하기 쉽지. 한산도 대첩이라든지 뭐 청산리 대첩 뭐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 살수 대첩이나 귀주 대첩은 고려군 30만이 거란군 10만을 맞아 싸운 상황이었었어. 어때? 그 고려군이 훨씬 더 이제 머릿수가 많은 상황이지.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귀주대첩. 아무튼 고려가 크게 거란의 군사 한 10만 정도로 이제 무찌르게 돼가지고 거란에서 그 뒤로 이제 고려를 공격할 만한 이제 그 상황이 안 된 거야. 고려는 농경민족의 이제 국가였었고 거란은 유목민족의 국가였잖아요. 근데 이 유목민들한테 인구 10만은 농경민들한테 인구 10만보다 굉장히 그 의미가 커. 유목 지역은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거든. 근데 거기서 10만이 이제 그 패배를 했었다면은 그 어마어마한 이제 타격이 됐었겠지. 자, 거란은 그래서 이제 이후에 고려를 이제 공격하기 어렵게 됐었고 고려는 그 거란을 물리친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거란이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게 국경 지역에 장성을 쌓게 되는데 중국의 만리장성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한반도 북쪽에 이제 황해에서 동해를 잇는 그 국경 지역에 천리에 이르는 장성을 쌓대 이걸 천리장성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뭐 백천만이라고 하는 한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걸 나타낼 때 많이 쓰이고 뭐 천리장성, 만리장성에서 딱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상식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지. 자, 고려에서는 거란 침략 이후에 국경에는 천리장성을 그리고 수도였던 개경에는 나성이라고 하는 걸 써. 나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성이 있잖아. 어떤 도시를 지키는 도시의 성벽 있지. 그 도시의 성벽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 바깥쪽에 하나의 성을 더 쌓는 걸 이제 나성이라고 해. 옛날에 거란의 2차 침입 때 개경이 털린 적이 있었잖아. 그래서 개경주에 나성을 이렇게 이제 쌓는 거야. 자, 그걸 이제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고. 근데 거란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이 힘이 영원하잖아. 고려에 크게 패하게 됐었지만 이 거란을 이제 점점 이제 누가 몰아내고 누가 이제 그 고려 북쪽에서 그 크게 이제 떠오르게 되냐? 여진족이 이제 떠오르게 된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아까 그 거란이 이제 셌을 때는 여진족 막 그 고려와 거란 사이에 끼어가지고 막 그 이리저리 얻어맞고 이제 그랬었는데 여진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세력을 이제 강화하면서 이제 고려를 위협할 정도가 됐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서는 당시 이제 윤관의 이제 건의를 받아들였어요. 윤관이 그 여진족이랑 많이 이제 맞붙어 싸웠는데 군사를 이끌고 근데 여진족한테 맨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주 이제 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여진은 당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 결과 윤관은 여진을 공격할 때는 좀 더 독특한 군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별무반이라고 하는 그 군대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데 별무반은 기병 여진에 맞서려 여진이 날 세잖아요. 그 말 타는 민족이니까 여진에 맞서기 위한 기병 그리고 또 이제 보병을 이루어졌었는데 항마군이라고 하는 승려로 이루어진 군대가 존재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지. 왜 승려가 이제 여기 들어가냐? 항마군의 규모가 얼마나 됐을까 모르겠는데 스님들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병사들에 비해서 과연 그 숙련도가 얼마나 높았을지 싸움을 얼마나 잘했을지는 알 수 없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항마군은 진짜로 이제 싸움을 위한 군대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막 그 불교 노래 같은 데 보면은 막 순이 막 수백 명이 막 그 독경을 하면서 막 그 뭐 불교의 그 악기를 두드리고 하면 굉장히 그 장엄한 소리가 나거든.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그 고려군의 사기를 막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정확한 건 우리가 이제 알기는 어렵지. 자,
그 별무반을 이끌고 윤관이 그 여진족을 공격을 하는데 그 여진을 공격해서 이제 얻은 영토가 동북 구성이야. 동북 구성은 고려 영토의 동북 쪽에 있었던 9개의 성을 이제 의미하는데 교과서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잖아. 왜냐 동북 구성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썰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걸 교과서에 쉽게 표기하는 게 이제 쉽지 않다고. 다만 동북 구성을 윤관이 쌓았다고 하지만 이것을 이제 1년 만에 이제 금방 여진한테 이제 되돌려 줘버린단 말이야.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뭐 그 여진의 충성 맹세를 받고 뭐 동북 구성을 돌려줬다 이렇게 하는데 고려에서도 여진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았다 하고 이제 그 볼 수가 있겠지. 나중에는 이 여진이 점점 더 세져가지고 아예 나라를 새로 차려버리거든. 그 나라가 금이라고 하는 나라야. 금. 그리고 이 금, 그리고 여진 쪽은 우리 역사상 그 뒤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무튼 여진 쪽에 금을 세운 다음에 자, 여진은 그냥 옛날에 부족명이었었어. 근데 금이라고 하는 왕조 국가를 이제 크게 세운 거야. 황제가 나라를 세우고 고려에 이제 다시 이제 하는 거지. 자, 고려는 금나라 황제를 황제에게 충성을 바쳐라. 그런 거를 이제 강요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고려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미리 말하자면은 금이 고려의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해서 금이 임금, 고려가 신하 이 관계를 요구했었는데 결국에 고려는 수용을 했었다. 누구에 의해서 수용을 했었냐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당시 집권 세력 어떻게 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거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자, 이번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 사회 동요와 무신 정권에 이제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려 사회 동요와 무신 정권. 여러분들 그 광종 때부터 과거제가 이제 실시가 됐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려에서 음서라고 하는 게 있었다 했었지. 아버지나 아니면 뭐 할아버지라든지 집안 어른이 고위 관직에 있었으면은 그 자식이라든지 조카, 사위, 동생, 뭐 손자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과거를 보지 않고도 벼슬 자리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귀족들이 그 어떻게 보면 명문 귀족들끼리 서로 자기네들끼리 막 그 혼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막 그런 거야. 뭐 그리고 그 명문 귀족들끼리 뭉쳐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뭐 과거 시험 볼 때 자기 이제 그 항상 이제 일어나진 않지만 뭐 자기가 아는 이제 그 귀족의 자제가 과거 시험을 친다고 했으면 나중에 시험관으로 들어갔을 때 뭐 얼굴 원래 보고 어떻게 보면 뭐 익명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뭐 직접 얼굴 보고 막 하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알 수 있지 않겠어? 그런 식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상황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벌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서는 점점 이제 그 고위 관직 같은 경우는 그 몇몇 가문들이 독차지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문벌이라고 해. 왜 문벌이라고 하냐? 자, 벌이라고 하는 거는 끼리끼리 뭉치는 걸 우리 벌이라고 많이 하지.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 애들끼리 막 뭉치는 걸 이제 학벌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면, 또 이제 그 어느 한 집안에서 어느 한 지역에서 막 기업을 독차지하고 막 이런 걸 우리가 막 재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문벌이라고 하는 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벌은 어떤 한 가문이 조정에 이제 관직이라든지 사회에 중요한 이제 지위를 독차지하는 걸 우리가 문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 이제 문벌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름을 떨친 집안 중에 경원 이씨 집안이 있었어. 잠깐만. 소리를 이제 안 꺼서네. 경원이 씨는 지금의 인천이 씨인데 내가 이제 2018년에 중학교 2학년 가르칠 때 그 인천이 씨 여자애가 한 명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이자겸의 후손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얘도 이자겸 얘기를 굉장히 좀 그 인상 깊게 듣더라고. 이자겸은 이제 그 경원이 씨 가문의 이제 최고 권력자 중에 이제 한 명이었어요. 자, 경원이 씨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그 어느 정도로 이제 문벌로서 이제 크게 이제 성장을 했었냐. 자, 고려 문종 있잖아요. 고려 문종 임금 때 이자연이라고 하는 이제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지 딸이 셋이 있었는데 셋 모두 임금에게 이제 시집을 갔다는 거야. 자,
임금이 고려 문종이었어. 문종. 이 임금 첫째 딸을 시집 보내고 첫째 딸이 누구를 낳냐면 태자를 낳았어서 문종 다음 왕이 순종인데 그 어떻게 보면 이자연이 시집 보낸 딸이 태자를 낳았으니까 자 이자연은 뭐가 돼? 왕한테 딸을 시집 보낸 왕의 장인어른이면서 나중에 왕 순종이 왕이 됐었지. 순종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하잖아. 왕의 사위이자 왕의 외할아버지 어마어마하지. 근데 그 문종한테 또 누구를 시집 보냈냐면 둘째 딸을 시집 보냈어. 그리고 셋째 딸도 이제 시집을 보냈다고 해. 자, 이자연이 세 딸을 문종에게 시집 보냈고 왜 그랬을까? 왜 한 집안에서 딸을 셋이나 이제 시집 보냈을까? 자, 결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 처음에 결혼한 부인보다 나중에 결혼한 부인이 그 막 남편한테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막 사랑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연이 딸 하나를 시집 보내놓고도 뭐 글쎄 안심이 안 됐나 봐. 우리 왕과 혼인 관계를 맺은 집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혜택을 보기 쉽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자연이 이렇게 세 명씩이나 시집을 보낸 게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 이자연의 이제 손자쯤 되는 인물이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자겸. 이자겸은 글쎄 그 고려시대에 그 중국의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이제 방문했었던 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송나라의 사신이니까 이 사람은 황제를 대리해서 이제 온 거거든. 서경이 고려의 수많은 사람들 만났었는데 이자겸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뭐 외모라든지 뭐 그 태도 같은 것을 이제 칭찬을 하고 있어. 근데 한국사에서 보면은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간신배의 대표적인 인물 들 중에 한 명, 권력욕이 굉장히 높은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이자겸이 했었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교과서에서도 잠깐 앞에서 다뤄봤었지만 금나라, 그러니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고려에 이제 니들 우리를 신하로 섬겨라라고 했을 때 이자겸이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자겸이 그 금나라에 굴욕적인 외교를 펼쳤다고. 고려가 왜 이제 금나라를 섬겨야 돼? 오랑캐 나라를 하면서 여기 그 이자겸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볼 것이 이자겸이 그 금나라에 어떻게 보면 굴복했었던 그 시기는 뭐였냐면은 금나라가 굉장히 성장을 해가지고 거란을 때려 부수고 그리고 이제 막 송나라도 위협하고 하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금나라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그 유목민족인 이제 그 여진족의 금나라가 고려를 위협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고려가 맞붙어 싸웠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려의 자존심을 지키고 한 번 맞붙어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땐 결국 죽어나는 건 백성들이겠지. 여러분들 이자겸의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무튼 근데 그 뭐라고 할까 좀 살펴볼 거는 여진이 뭐 거란도 멸망시키고 뭐하고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여진이 그 고려한테 이제 충성 맹세를 받는 대신에 고려가 여진의 신하가 금의 신하가 되기로 한 뒤에는 뭐 금나라 여진의 이제 대규모 침략 같은 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자겸을 뭐 단순한 매국노로 봐야 될까? 뭐 그렇게 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아요. 뭐 해서 이자겸이 뭐 금나라에 그 충성을 맹세하도록 이제 했다고 해가지고 뭐 금나라의 뭐 나라가 이제 뭐 우리나라 그 고려가 뭐 금나라에 빼앗겨 버렸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었거든. 그래가지고 단순한 뭐 친일파들하고 이자겸을 우리가 비교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 이자겸이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고려를 지키기 위한 이제 선택이었을 수도 있는데 뭐 이자겸이 그런 생각만 했었던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그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로 이제 그 금나라랑 전쟁을 벌이게 되고 뭐 사회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 그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거란하고 얼른 금나라하고 얼른 그 외교 관계를 그렇게 굴욕적으로 맺은 것일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이자겸은 그 어땠냐? 이자겸도 장난 아니지. 자, 그 경원 이씨 있잖아요. 경원 이씨들은 이렇게 이제 이자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종에게 세 딸을 이제 시집 보내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보면은 이자겸이라고 하는 인물은 봐봐 예종에게 자기 딸 한 명을 시집 보냈었어. 근데 그 예종의 아들이
인종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인종은 어떻게 되냐? 이자겸의 딸의 아들이니까 이자겸의 외손자지. 그리고 인종은 이자겸의 외손자고 이자겸은 인종의 외할아버지지. 근데 외할아버지가 자기 외손자한테 딸 2명을 더 시집 보낸 거야. 저거 보면 어떻게 되냐? 인종은 자기 어머니의 동생들하고도 결혼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모들하고도 결혼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고려시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요즘도 뭐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고려시대에는 한 집안에서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다는 거. 여러분들 그 유럽 왕실 같은 데서도 굉장히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막 동족끼리 같은 막 가까운 친척들끼리 막 혼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자, 근데 이자겸이 여기서 멈출 줄 모르고 이제 권력을 이제 계속 탐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왕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이자겸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었는데 이자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자기와 친했었던 그 무장인 척준경이라고 하는 이제 무장이 있어. 척준경. 그냥 이름 정도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고 이제 말면 될 것 같은데 척준경은 그 고려 북방에서 이제 이민족들하고 굉장히 싸우는데 이름을 떨쳤었던 고려의 그 맹장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이자겸이 척준경네 집안하고 이제 그 사돈 관계였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혼인을 맺고 있었어. 왕과 이자겸이 왕하고만 이제 혼인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척준경네 집안하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실하고 가깝고 무장들하고도 이제 가깝고 했었는데 이 무력을 바탕으로 그 난을 일으키고 지가 이제 왕이 되려고 했어. 왕을 막 그 궁궐에 가둬놓고 막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이자겸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었지만 차마 그 왕을 쫓아내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란 말이에요. 쉽게 누구나 하지를 못해. 근데 그 과정에서 왕 쪽에서 이제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이자겸과 척준경이라고 하는 둘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에 척준경이 이자겸을 쳐내게 되면서 이자겸이 다시 이제 그 권력에서 밀려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자겸이 왕위에 오르려고 시도했었으나 실패했었던 이 사건을 이자겸의 난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 1126년에 있었던 일이야. 자, 고려 인종 때 임금이었어. 인종 때 일이었었어. 자, 이자겸의 난을 겪었었지. 이자겸이 그 인종을 이제 협박할 때 그 과정에서 그 궁궐이 불에 타기도 했었단 말이야. 뭐 궁궐이 이제 불타기도 했었고 고려의 궁궐이 불탔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왕실의 꼴이 말이 아니었던 거지. 왕이 살고 있는 그 가장 신성한 곳이었던 궁궐마저도 불에 탈 정도였으니까. 자, 이 과정에서 인종은 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권력이 이제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그 사회 분위기를 좀 다시 이제 끌어올릴 만한 이제 일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 자, 고려는 그 이자겸 때 이미 금나라의 신하나라가 되기로 이제 맹세했었고 이자겸이 왕위를 노리고 왕을 직접 죽이려 한 이자겸의 난도 있었잖아.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인종의 입장에서는 사회 분위기를 좀 약간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그 왕권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이제 그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도 또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겠지. 자기 그 권력에서는 권력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권력은 누가 잡고 있었겠냐 뭐 이자겸 같은 인물들도 있었겠지만 이자겸 몰려났으니까 이자겸 말고도 개경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었던 문벌들이 있었겠지. 특히 이렇게 개경에서 살고 있었던 이제 문벌들 뭐 개경은 수도니까 여기에 이제 고위직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냐.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태조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도시가 있었어. 태조 왕건데. 자, 고려 왕들은 여기 1년 동안 이 도시에 가가지고 좀 100일 이상 살아라 라고 했었던 고려의 중요한 도시 서경이 있지. 자, 개경 이외에 그 서경이라 가지고 옛 고구려의 수도 평양 이쪽 출신의 사람들이 왕에게 이제 접근을 해. 자, 서경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서경으로 왕에게 천도를 권유하고 그리고 서경으로 천도를 하면은 서경 쪽에 이제 그 위세가 강해질 거 아니냐. 그럼 서경 출신의 사람들도 서경 출신의 관리들도 굉장히 이제 고위직에 오른다든지 그 정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겠지. 이런 그 주장을 했었던 인물들이 묘청이라고 한 묘청 등 승려를 중심으로 한 서경 세력들이라고 있었어. 서경 세력. 이 서경 세력들이 주장했었던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건의한 것. 자, 여기서부터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돼. 서경천도 운동. 인종 입장에서 근데 여기 서경천도 운동은 생각해보자. 단순히 수도를 옮긴 것뿐만 아니라 이 서경 세력들의 주장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은 묘청에 한번 어떤 얘기 하는지 봐보게 여러분들. 대화세 꽃이 막 피어나는 그 형세의 땅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궁궐을 짓고 여기 옮겨 앉으시면 쉽게 말 천도를 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때까지 고려가 신하를 섬기던 금이 다시 이제 그 스스로 항복을 할 것이고 주변에 36개국이 모두 이제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서경 세력의 이제 주장이었었어요. 자, 서경 천도가 금나라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나라에 더 이상 이제 신하로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주장하고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겠지. 뭐 옛날 교과서에는 뭐 금나라의 정벌을 주장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아무튼 뭐 그렇게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서경 세력의 주장이 이랬어. 금나라를 이제 항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그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자 서경이 굉장히 신성한 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인종이 서경으로 해서 수도를 진짜 옮기려고 하고 뭐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묘청이 막 그 사기를 치는데 그 서경이 신성한 땅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기들이 막 다 들통나 버려. 막 그래가지고 무슨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서경이 진짜 좋은 땅이 왕이 행차했을 때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야 되지. 근데 막뭐 바람 불어가지고 막 어디 막 그 사람들 막 그 행차하는데 막 그 날아가 버린다든지 그 밖에 이제 막 뭐 아무튼 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뭐 그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뭐 불이 난다든지 해가지고 이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김부식 등의 이제 그 문벌들이야. 김부식들 이들은 이제 주로 이제 개경에 이제 살고 있는 고위 관료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이들을 개경 세력이라고도 이제 많이 하는데 개경 세력은 어떻게 했으냐? 니들 서경이 좋은 땅이라고 했으면은 거기가 그 갔을 때 막 경사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좋은 땅인데 뭐 벼락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그 서경이 그 주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논밭이 이제 그 많이 이제 펼쳐져 있을 거야. 얘는 농업 국가니까. 근데 그 보면은 왕이 행차할 때 그 뭐 논이라든지 이런 걸 피해 가지고 가기보다는 왕은 이제 뭐 쭉 그 한 길로 이제 왕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시종들을 거느리고 이제 갈 거 아니냐. 그리고 왕이 뭐 이리저리 막 그 밭 피해 가지고 가기보다 그 어떻게 보면 질서정연을 쭉 나가 그 과정에서 농작물을 밟아 죽일 수도 있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석양으로 그만 좀 가라라고 하는 게 김부식의 이제 주장인데, 자 여기 보면 김부식의 이제 얼굴, 묘청의 얼굴 이거는 이렇게 안 생겼겠지. 김부식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생겼을 거라고 이제 그려놓은 거지.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떠올리는 거, 그 사람의 초상에 이제 절하는 거. 글쎄. 진짜 그 초상화 당시 사람의 그 모습을 그린 거라면은 뭐 그럴만 하지만 이런 상상화 같은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들 생각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김부식 등 개격 세력은 이제 서경천도에 이제 반대를 했었어.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왕이 서경천도를 접었거든. 그러니까 묘청이 아니 왜 서경천도를 접어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버렸어. 완전 새로운 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묘청이 새로운 나라 이름 뭐 대위라고 연호를 천기를 하자. 아예 그냥 지금 황제 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반란 일으켰었단 말이야. 당연히 반란의 중심지는 서경이었었겠지. 자, 물론 이 서경 세력이 반란 일으켰을 때 토벌을 했었던 거는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개경 세력이었었고 그 김부식이 이끄는 개경 세력이 관군을 이끌고 서경을
공격해가지고 서경이 한 1년 정도 버텼나? 묘청이 그 중간에 이제 부하한테 이제 배신 당하고 죽었는데 그 부하가 그 김부시한테 이제 항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끝까지 이제 맞싸우게 되면서 그 오랜 싸움 끝에 김부식이 이제 서경 천도 운동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지. 자, 서경 천도 운동은 묘청이 서경 가자고 이제 졸랐을 때부터 묘청 세력이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그 시기까지를 다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서경 천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 신채호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이자 역사가가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 묘청을 굉장히 띄워줬어.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우리 민족을 조선 민족이라고 불렀어. 조선에서 신채호가 살던 그 일제 강점기라는 일때는 아니 그 일제 뭐 국권을 빼앗기던 그 시절에는 조선이라고 불렀잖아.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가 성공을 했었고 금나라에 이제 제대로 붙었으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자주적이고 당당하게 서는 독립국이 됐었을 건데 묘청 세력이 이제 져버려 가지고 우리가 뭐 되게 굴욕적인 삶을 걸었다고 하면서 묘청을 되게 막 이제 띄워줬었단 말이야. 근데 좀 글쎄 금나라랑 이제 붙었을 때 제대로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주 몽골한테 이제 털린 것보다 더 이제 심하게 털렸을지도 뭐 모르는 상황이고 신채호는 역사에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지만 만약이라고 하는 말은 또 그 다른 만약에 의해서 그 만약이라고 하는 그 가정은 철저하게 이제 무너질 수 있어. 묘청이 과연 신채호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는지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기 힘들지. 신채호의 바람은 당시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일제에 막 그 국권이 휘둘리고 독립이 위협받고 결국에 독립을 빼앗기게 된 그런 상황에서 묘청이 나라 안에서 그 우리 역사에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당당히 뭐 할 것을 이제 주장했었던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신채호가 묘청을 발견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묘청을 너무 띄워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럼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자겸의 난도 끝나고 묘청의 난도 끝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고려가 1170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최대의 사건이라고 해도 이제 그렇게 뭐 제1이라고 하기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겠지만 고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그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돼. 무신정변. 정변은 쿠데타야. 쉽게 말하면은 그 집권 세력들, 귀족들끼리 서로 이제 막 그 쳐 죽이면서 자기가 권력 잡겠다고 하는 것이 정변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신정변은 그 일으킨 사람들이 군인들이었다는 걸 소리지. 1170년. 자, 고려 건국은 918년 그리고 고려 멸망은 1392년인데 대략 약간 한 중간 정도의 이제 시기에 일어났었어. 그런데 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려 역사는 둘로 나눠져. 무신정변 전과 무신정변 후 해가지고 무신정변 전을 고려 전기, 무신정변 후를 고려 후기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을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뭐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도 막 군사들 이끌고 싸웠던 뭐 정치가이면서 뭐 군인이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정치라고 하는 게 그 고려가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뭐 과거제 같은 것도 들어오고 하지. 어떻게 과거제에서도 할 수 있듯이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중심이 이제 나라가 처음에 이제 혼란기 막 세워지고 막 여러 나라랑 막 싸움 벌이고 막 할 때는 그 어떻게 보면 군인 세력이 이제 중심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나라가 좀 안정기에 접어들고 하면은 문신 세력이 나라가 뭐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뭐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고 막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중요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문신들이 굉장히 이제 역할이 중요해지게 돼.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사를 중심으로 나중에 권력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당시 이제 중국이라든지 한반도의 왕조들은 점차 이제 문신들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제 그 진행되기 시작해. 자,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옛날에는 뭐
군인 그 뭐 국방을, 그러니까 군사 문제를 하찮게 여기고 그 문신만을 중요하다 보니까 나라가 약해져가지고 다른 나라에 뭐 얻어 터지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긴 있는데, 자, 그 문신들의 뭐 그런 부분도 있지. 근데 한편으로는 무장 세력이 너무나 이제 그 강할 경우에는 이제 나라가 끊임없이 이제 그 반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어. 여러분들 최근에 그 미얀마 같은 데 보면은 군사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막 그 군인들이 막 그 민간인들 막 쳐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 군인들이 권력을 너무 이제 심하게 잡아버리면 오히려 나라 안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균형을 잡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정치는 아무튼 일본 문벌과 문신을 중심으로 운영됐었다는 거예요. 어, 를 살펴볼 수가 있겠지. 또 한편으로는 그 고려가 어떤 상황이었냐? 근데 고려는 한편으로 뭐 정치가 안정되긴 했었는데 중간에 거란의 대규모 침략을 받기도 했었고, 금나라가 그 주변에 이제 있었잖아.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국인 금나라가 이제 여진 세운 금나라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막는데도 어떻게 보면 무신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겠지. 자, 그런 과정에서 무신 세력들도 어느 정도 성장을 좀 이루긴 했었어.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대우가 좀 약간 좋지 않단 말이야. 그 문신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지냐?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도 합격하고 나서도 진짜 뭐 장원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크게 뭐 주목받고 이런 인물들 아니면 과거 시험에 붙어가지고 바로 관직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문신들도 과거 시험에 붙어놓고도 그 벼슬을 받지 못할 정도였을 때 이제 무신은 어떤 상황이었었겠냐? 굉장히 이제 대우가 이제 낮았었겠지. 어떻게 보면 병사들 중에서는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나왔었어. 뭐 그 나라의 이제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그 문신들이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잖아. 고려시대 그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받았었거든. 저기 그 군인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을 받았었단 말이야. 근데 뭐 군인들이 농사짓는 그 밭을 뺏겨가지고 그 군인들이 이제 반란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도 일어났었고 했었는데, 뭐 무신들도 마찬가지였겠지. 그들 일반 군인보다는 좀 더 사정이 나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적인 대우는 문신이 이제 훨씬 더 이제 높은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이때 임금이 의종이었단 말이야. 의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굉장히 이제 향락을 이제 즐기는 이제 왕이었었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술판을 벌인다든지 뭐 잔치를 연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문신들하고 되게 이제 많이 어울렸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무신들 같은 경우는 왕의 잔치가 열리고 있었을 때 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밖에서 이제 경비를 서고 하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밖에 막 춥고 배고프고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불만 같은 게 축적되는데, 그 약간 고위직에 있었던 뭐 정충부라든지 뭐 이의방, 이의고와 같은 무신들도 뭐 이런 그 왕실에 이제 경비를 서면서 막 한탄을 했었다는 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거나 하고 있어야 되냐라고 했었던 데서 약간 무신 정변에 싹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지. 길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제 길어질 수가 없어서 중학교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공부는 했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정중부, 이의방 등 이제 무신들이 무신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이제 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이지. 쉽게 말하면 문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위 문신들이 권력에서 이제 쫓겨나고 그 자리를 무신들이 차지하게 되는 굉장히 이제 상황인데, 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힘으로 모든 거를 이제 결정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신정권 초기에는 권력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집권했던 이의방이 이제 4년, 그리고 그 다음에 집권했던 정중부가 5년, 다시 정중부 뒤에 접근했던 경대에서 4년, 그 뒤에 있었던 이의미는 13년이긴 하지만 무신정권 이제 지배자는 그 전까지는 되게 4, 5년 정도 권력을 얻다가 이제 권력이 바뀌는데, 이건 암살을 이제 의미하는 거야. 당시에 이제 권력을 잡았었는데 13년 동안 다스렸던 이의미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특이한 사람인데, 자, 경주 사람으로 그의 부친 이서는 소금 장수였어요. 소금과 채를 파는 일을 하였고, 부친은 어머니는 옥령사의 여종이었다. 여자 노비였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의민이 그 노비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었지만 군대에 들어가지고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이라든지 뭐 신체적인 그런 것들을 인정받게 되면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 특히 대활약을 했던 게 정중부의 난때야. 정중부가 난을 일으켰다. 이거 어떤 사건을 의미하니? 무신정변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정중부의 난 때는 이음인이 많은 사람을 이제 쳐 죽였어.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문신들이었겠지. 이제 이때 결국에 이 공으로 계속 승진해가지고 결국에 장군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제 올랐었다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이음인 같은 경우에 이제 천민 출신이었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이제 영향들을 미치게 되냐. 최충원 같은 당시에 이제 최충원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있어서 최충원의 집안하고 이음인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충돌이 일어났었는데, 이음인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었고 최충원은 그 무신이겠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 무신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다만 최충원의 집안은 그 이전부터 이제 쭉 무신 집안 해왔었던, 이음인이 노비 출신인 것 썼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가문의 전통이 무신 쪽에 있었던 이제 집안이야. 그 우봉최 씨라고 하는데, 혹시 우봉최 씨가 있으면은 그 여러분들 한번 알려주기 바란다. 이전 제자들 중에는 뭐 이자경 후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최충원의 후손이 있었는지 한번 궁금하긴 하네. 이 최충원이 이음인을 그 습격해가지고 암살한 다음에 권력을 잡았어. 자, 앞에 보자. 뭐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다 죽었지만 다 이제 무신 권력자야. 그래서 새롭게 권력을 쥔 사람도 이제 최충원인데 이 사람도 무신이었었지. 최충원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 초기에 잠깐 뭐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라든지 그 정치를 챙기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척 했었지만, 최충원의 목적 같은 게 이제 뭐였냐, 결국에는 자기 권력의 유지고 강화였었기 때문에 최충원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 최충원에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 족치기 위해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파를 탄압하게 되지. 잠깐. 근데 그 반대파를 탄압하는 이 교정도감이 어떻게 보면 첼시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최고 집권 기구, 아마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기구가 교정도감이 되어버렸었다는 거지.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누가 교정도감에는 첼시 정권의 이제 인물들이 들어가가지고 고려의 권력을 이제 독차지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밖에 최충원이 그 암살 위협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 암살을 막기 위해서 도방이라고 하는 기구가 이전 무신 정권 지배자들 사이에 있었어. 이 도방이 그 예전에 무신정권 지도자 중에 경대승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거느렸던 경호부대가 도방이었었는데, 경대승 죽고 경대승의 부하들도 이제 다 죽으면서 도방은 없어졌지만, 최충원이 그 도방이라고 하는 이름의 조직을 새로 만들어. 새로운 이제 인물들을 데리고 여기 이 도방의 인원들을 데리고 자신을 보호하게 하는 경호 조직으로 삼는단 말이야. 사병기구였던 도방. 사병은 개인의 병사를 사병이라고 하지. 그 최충원 한 명의 목숨을 지키는 군대가 이제 도방이었었던 것이지. 그런데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때가 되면은 이제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은 도방은 그냥 그 무신 권력자 한 사람 목숨을 지키는 게 이제 도방이었다면, 삼별초라고 하는 걸 조직하겠는데, 이 삼별초는 그냥 대규모 이제 부대였어. 어떤 역할을 했었냐? 한번 살펴보자. 자, 최유가 참별초가 처음에 이제 야별초라고 하는 그 부대를 설치했는데, 이거는 나라에 도적이 너무 많아요. 도적들 다 때려잡는 이제 뭐 전투 경찰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경찰 이제 부대였었단 말이야. 근데 이 야별초가 나중에 이제 인원이 점점 더 확대돼. 그러니까 한 조직이 아니라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누게 돼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눠지게 되는 거지. 두 개의 별초가 생긴 거야. 근데 이 최우때,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때 몽골과의 30여 년에 걸친 전쟁이 이제 개시돼. 그 고려가 몽골의 싸움에서 항상 이제 밀린 적이 많았었기 때문에 고려인들 중에는 몽골의 포로가 되었던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로 중에서도 이제 탈출해가지고 다시 고려로 돌아온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신의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렸어. 그러면은 자, 좌별초와 우별초, 그리고 새로 그 몽골에서 돌아온 신의군을 바탕으로 세 개의 부대를 합쳐가지고 삼별초라고 하는 거야. 만들게 돼. 별초는 특별히 가려 뽑은 군대라고 해가지고 약간 특수 목적의 이제 군대를 얘기하는 거겠지. 삼별초는 뭐 그 암살범들 때려잡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권에 반역해서 막 그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는 농민들이라든지, 아니 최충원의 라이벌의 세력들이 거느리는 뭐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한 거. 물론 이 삼별초라고 하는 군대가 몽골과의 싸움에서도 이제 그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이 삼별초가
그 최씨 정권을 지키는 그 군대였었다고 이제 뭐야. 앞에 도방은 좀 약간 소규모, 삼일조는 굉장히 대규모였었겠지. 자, 최후 때 설치된 삼별조가 있었는데 그 밖에도 최후는 정방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했었어. 이 정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관리를 임명하거나 아니면 쫓아내거나 아니면 승진시키거나 다른 데로 보내는 등등 인사권을 휘두르는 기구였었는데 이 정방이 어디에 설치됐냐면은 최우의 자기 집에 설치된 거야. 집안에 정방을 설치했다는 거 어떤 뜻일까? 그 다른 인물들이 최우가 인사를 휘두르는데 간섭을 할 수 있게 될까 없게 될까? 최후가 그냥 자기가 믿는 자기 측근들만 데리고 이제 인사권을 결정했다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지. 자, 정치적인 권력으로 뭐 교정도감 같은 거를 이제 휘두르고 뭐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도방과 삼별초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권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최씨 정권은 다른 정권들과 달리 62년 동안 이어지게 돼. 최초로 우봉 최씨로서 이제 무신 정권 지도자가 된 최충원부터 마지막에 지도자인 최의 때까지는 62년의 세월 동안 이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최씨 정권 60년이라고 이제 부르기라도 하지. 근데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굉장히 이제 그 지도자들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뭐 최희가 죽은 뒤에 뭐 김준이면 이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문제가 이제 생겼어. 무신정권 지도자들이 그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 쓰기보다는 그 세금을 많이 뜯었는데 이제 골몰한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라이벌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스스로도 이제 뭐 무장을 하고 뭐 라이벌과 이제 격전을 벌인다든지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졌었지.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이제 농민들이나 하층민들이 봉기를 하게 되는데 그 하층민에는 농민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는 백성들도 있었거든. 소는 근데 잠깐 교과서 30 이쪽으로 가보자. 가면은 고려 시대는 특수 행정구역인 향, 부곡, 소라고 하는 게 이제 있었다고 해. 각 지방에 지방을 뭐 5도와 양계로 나눴다고 했잖아. 그 5도에는 안찰사 이제 파견됐다고 했는데 안찰사 밑에도 이제 그 지방관들이 있었어. 여러 그 군이라고 하는 그 도 밑에 있는 여러 도시들 그걸 군이라고 했었는데 그 도시보다도 좀 더 작은 도시를 현이라고 불렀었고 여기에도 이제 지방관이 파견됐었지. 근데 고려가 모든 그 지방에 곳곳에 지방관을 파견했던 것은 아니야. 그 어느 정도 호족들이라든지 그들의 영향이 여전히 미치는 곳도 있었고 또 한편은 특수 행정구역이라 해야지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었는데 소는 주로 이제 수공업을 하는 곳이었고 향과 부곡은 농사를 짓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는데 일반 농민이 아니라 향과 부곡에 사는 농민들은 좀 더 특수한 이제 신분이었었지. 일반 백성들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었던 거야. 근데 소라고 하는 건 이제 수공업을 이제 그 수공업 구역인데 여기 향, 부곡, 소 이런 데서는 세금을 좀 더 일반 행정구역보다 굉장히 이제 과중하게 걷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백성들이 굉장히 이전에도 그 불만이라든지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무신 정권 시기엔 그 폭발해서 지금의 옛날 백제의 수도이기도 했었던 공주 있지 공주 웅진이라고 불렀다 백제 시대는 그 공주의 명학소라고 하는 소가 있었어. 여기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이제 난을 일으켰다고 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한테 망이 망소이 일단 뭐 귀족들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 일반 백성들이라든지 하층민들의 이름으로 여겨지지. 뭐 이런 망이 망소이의 난과 연관돼 이제 어 자료가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35쪽에 있는데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나 망이 망소이가 했었던 말이야. 자,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하다. 현은 그 일반 행정구역이지.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행정구역 중에서 좀 약간 보통 평범한 행정구역인데 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특수한 행정구역으로 위치가 낮았었다고 했잖아. 근데 망이 망소이 난이 일어난 후에 조정에서는 얘네들 달래려고 그 얘네들의 고향 그 명학소를 현으로 승격시켰어. 그리고 수령을 두어 어루만지고 위로 하더니 이거는 지방간의 파견을 나타내는 거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다시 이제 그걸 바꿔가지고 태도를 바꿔서 조정에서는 군대를 일으켜서 토벌하러 와서 그 망이 망소의 어머니와 아내를 옥에 가두었더니 뭐하냐?
차라리 우리가 이제 너희들한테 항복하느니 이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랜다. 개경까지 쳐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망이왕소이의 그 발언이 이제 나타나 있지. 근데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신라나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런 이제 인물들도 있었단 말이야. 뭐 그 무신정권 시기에 여러분들 뭐 김삼이라든지 그리고 뭐 담양에서 이제 활동했었던 이연년 형제. 김삼이는 신라 지역이잖아. 옛날에 보면 이쪽이. 자, 신라를 되살리려는, 그리고 이연년 형제는 백제를 되살리려는 그런 그 농민봉기를 일으켰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긴 했었지만 여전히 지역에 대한 그런 지역에 있었던 그 왕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향수를 품고 있었던 게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반란으로 만적의 이제 봉기 시도가 있었지. 만적이 직접 반란을 일으켰었던 건 아니지만, 자, 무신정권 시기에 보면은 이음인을 비롯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장군이 되는 등 크게 출세를 거뒀었잖아. 그런 걸 보다 보면서 노비들을 비롯한 천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자, 그것은 만적이 그 봉기를 쉽게 말하면은 무신정권에 맞서가지고 봉기를 일으키기 전에 했었던 여러 발언으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 산후비, 그 개인의 노비였었던 만적이 노비들 모아놓고 이제 말했었는데, 장수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장수와 재상이 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 어찌 따로 있겠냐. 때가 되면 할 수 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든 장수와 재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그런 적 있었지. 언제? 무신정변 시기에 이의민이 천민 출신이었는데 장군까지 올랐었잖아. 그 나중엔 재상까지 오르거든. 자, 만적은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 그 노비들한테 이제 하는 말이 이어지지. 우리들만 어찌 채찍 아래에서 몸을 고생시킬 수 있겠는가. 많이 맞았다는 거지, 평소에. 노비들이 쉽게 말하면 이런 난을 일으키기 위해 했었던 거야.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만적은 최충원 시기의 사람인데, 최충원의 목을 베고, 그리고 나머지 노비들이 각자 자기 노비들을 죽여가지고 나머지 노비들이 각자 주인을 죽여가지고 주인들이 다 없어져. 어떻게 돼? 더 이상 이제 자기들 노비로 부릴 사람들이 없어지잖아. 그때 신분 해방이 이루어질 거라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만적이 그 봉기를 일으키고 있었던 곳은 어디냐? 최충원이 살고 있었던 당시 고려의 수도 개경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사전에 만적의 그 동료들 중에 순정이라고 하는 애가 그 봉기 계획을 자기 주인한테 고발을 하게 되고, 그 주인은 최충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지. 최충원은 만적을 비롯한 노비 그 주모자들 100여 명을 잡아가지고 강물에 빠뜨려 죽이고 했었는데, 여기에 그 끼어들려고 했었던 연루된 노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모른 척 했다는 거야. 왜 그랬었을까? 왜 그 반란 일으키려고 했었던 노비들을 살려줬을까?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 수많은 노비들을 다 죽일 수가 없었던 게, 그래서 이제 일시킬 사람도 필요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주모자만 되는 100여 명 정도 죽였었는데, 그 100여 명 정도가 굉장히 이제 극렬하게 이제 봉기를 계획했던 인물들이 아닐까 싶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